시간을 지배한 나라 한국. 스위스 시계 장인의 충격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시간 감각은 솔직히 병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를 만들던 스위스 시계 장인인 제가 왜 한국에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는 알렉산드라 바움가르트너입니다. 스위스 명문 시계 회사 벨랑크로노에서 12년간 품질 검사 책임자로 일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국의 시간 시스템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한국을 그냥 기계 같은 사회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지하철부터 배송 시스템까지 1분 단위 오차 없는 정확성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중소업체에서 손으로 만든 부품이 허용 오차 0.01mm라니요. 국제시계 포럼에서 한국 대표에게 굴욕을 당한 후 깨달았어요. 우리는 정확했지만 한국은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국의 시간 철학이 무엇인지 깨달으실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충격적인 이야기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라 바움가르트너, 34살입니다. 스위스 시계회사 벨랑크로노에서 품질검사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인들의 시간 감각이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저는 명문 가문 출신이에요. 대대로 시계 제작에 종사해온 바움가르트너 가문의 후손이죠. 정밀성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뼛속까지 스며 있어요. 시간에 예민한 건 우리 스위스의 DNA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은 제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어요. 한국인들의 시간 감각은 정말 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적인 정확성이 오히려 아름다웠어요. 아시아 출장 중 한국 방문은 큰 기대 없이 예정된 일이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업무 미팅 정도로 생각했죠. 한국이 시계 산업에서 무슨 특별한 걸 보여줄 수 있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안내 시스템이 정말 정확했거든요. 비행기 도착 시간부터 입국 심사 대기 시간까지 모든 게 예측대로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 도착 시간이 1분 단위로 정확했거든요. 전광판에 다음 열차 도착까지 3분이라고 표시되면 정말 3분 후에 열차가 도착했어요. 2분이라고 하면 2분, 1분이라고 하면 1분.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시계를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스위스에서도 이 정도 정확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데 한국은 어떻게 하는 거지? 호텔로 가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주더라고요.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28분 후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정말 28분 만에 도착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주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30분 후에 배달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30분 후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1분의 오차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정확성은 스위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수준을 보여주다니요. 하지만 아직은 그냥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정이 시작되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시간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스위스의 시간 문화가 한국 앞에서는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미팅 약속 시간도 정확했어요. 오전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국 측 담당자가 정확히 9시에 로비에 나타났어요. 1분도 빠르지 않고 1분도 늦지 않았어요. 그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오늘 일정이 빡빡하니까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시간 약속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시간의 중요성을 스위스 사람에게 말하다니요.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하루 일정을 소화하면서 한국의 시간 시스템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죠.
다음 날 본격적인 서울 탐방이 시작됐어요. 한국 측에서 준비한 일정에 따라 여러 곳을 둘러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 목적지로 가는 길부터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말 감탄했어요. 환승 시간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연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 전광판도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버스 도착까지 7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정말 7분 후에 버스가 도착했어요. 2분, 1분 단위로 정확하게 업데이트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버스에 타고 나서도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어요. 각 정류장별 도착 예정 시간이 실시간으로 안내되고 있었거든요.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런 정확성을 보고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이 없는 로봇들이 움직이는 사회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시간에 너무 얽매여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배려해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정확한 시간 정보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였죠.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시청이었어요. 도시 운영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시청 담당자가 설명해주는 서울의 교통관리 시스템은 정말 첨단이었어요.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부터 신호 제어까지 모든 게 연동되어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최적화된 신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대중교통과 개인 교통수단의 연계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 버스, 택시, 공유 자전거까지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시민들이 정확한 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이동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했어요.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배달 음식을 주문해보라고 제안받았어요. 한국의 배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지 체험해보라는 거였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주문 앱에서 배달 예정 시간이 42분 후라고 표시됐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배달원의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이 업데이트됐어요.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었어요. 놀라운 건 정말 42분 후에 음식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1분의 오차도 없었어요. 배달원이 도착하기 5분 전부터 위치 추적이 가능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배송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말이에요.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는 고도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오후에는 병원 예약 시스템을 체험해봤어요. 한국의 의료 서비스도 시간 관리가 정말 체계적이라고 해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병원 예약 앱을 통해 진료 예약을 했는데 대기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측해 주더라고요. 현재 대기 환자 수와 평균 진료 시간을 고려해서 예상 진료 시간을 알려줬어요. 실제로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 예측 시간이 정말 정확했어요. 예약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했는데 정확히 예약 시간에 진료실로 안내받았어요. 의사와 상담하는 시간도 효율적이었어요. 미리 작성한 문진표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진료가 진행됐어요. 불필요한 대기 시간 없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이뤄졌어요. 저는 그날 하루 동안 한국의 시간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모든 서비스가 시간을 중심으로 최적화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기계 같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었어요. 정확한 시간 정보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였죠. 셋째 날에는 한국의 제조업체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시계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사전 정보로는 그냥 평범한 하청업체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공장에 도착해서 첫인상은 그냥 일반적인 제조업체 같았어요. 규모도 크지 않았고
시설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어요. 공장장 김철수 씨가 직접 안내해주면서 생산 라인을 보여줬어요. 시계 내부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들을 생산하는 라인이었는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뭔가 특별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자동화 없이도 놀라운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숙련된 작업자들이 손으로 직접 가공하는 부품들의 허용 오차가 0.01mm였어요. 저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어요. 손으로 가공해서 그런 정밀도를 달성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스위스의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도 쉽지 않은 수준이었거든요. 김철수 공장장이 설명해줬어요. 이곳 작업자들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장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경이로웠어요. 작업자가 부품을 만지고 측정하는 동작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리드미컬했어요. 한 작업자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분이 웃으면서 답하더라고요. 연습과 집중이면 가능하다고, 시간이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시간이 가르쳐준다는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경험과 노하우가 이런 기적 같은 정밀도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품질 검사 과정도 놀라웠어요. 최첨단 측정 장비를 사용하지만 마지막 검수는 반드시 사람이 직접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계보다 사람의 감각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기계 수준이 아니라 기계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걸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술력이었어요. 생산 일정 관리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공정이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연이나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작업자들의 시간 의식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작업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밀한 작업을 해낸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과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시간 압박이 아니라 시간과의 조화였어요. 점심시간에 작업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들의 작업 철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한 베테랑 작업자가 말해줬어요. 정밀한 작업은 마음의 평정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조급하거나 불안하면 절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고 했어요.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라 시간과 함께 호흡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시간을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동반자로 여기는 거였어요. 또 다른 작업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부품을 만들려면 시간을 아껴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만든 부품은 결국 불량품이 된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스위스에서도 정밀함을 추구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뭔가 달랐어요. 더 철학적이고 인간적이었어요. 오후에는 연구개발실도 구경했어요. 새로운 기술과 전통적인 기법을 결합해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특히 시간 측정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시간의 질을 높이려는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의 질이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었어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넷째 날에는 한국의 물류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체험해보기로 했어요. 택배, 음식 배달, 심지어 기차까지 모든 배송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서 정확성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어요.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주문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주문 후 1시간 만에 상품이 포장되었다는 알림이 왔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상황을 추적할 수 있었어요. 배송 기사의 위치부터 예상 도착 시간까지 모든 정보가 업데이트됐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예상 도착 시간의 정확성이었어요. 처음에는 오후 2시 30분으로 표시됐는데 교통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되면서 최종적으로는 2시 27분으로 수정됐어요. 정말 2시 27분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3분의 오차도 없었어요. 배송기사가 미리 전화를 걸어서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저는 정말 경악했어요. 이런 정확성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배송기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시간 예측이 가능하냐고 말이에요. 배송기사가 설명해줬어요. 모든 배송 경로가 인공지능으로 최적화되고 실시간 교통 정보가 반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송기사들의 경험 데이터도 축적되어 있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여러 음식 배달 앱을 동시에 테스트해봤어요. 서로 다른 식당에서 주문해서 배송 시간을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4개 앱 모두 예상 배송 시간을 정확히 지켰어요. 오차는 최대 2분 이내였어요. 각각 다른 지역에서 출발했는데도 예측 시간이 정말 정확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배송 과정의 투명성이었어요. 주문부터 조립, 포장, 배송까지 모든 단계가 실시간으로 공유됐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한 배달 기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늦는다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시간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요. 그 기사가 말하길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고객의 소중한 일상이고 계획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늦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런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시간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대단했어요. 오후에는 KTX를 타고 부산까지 다녀오기로 했어요.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서울역에서 KTX에 탑승하는 과정부터 체계적이었어요. 탑승 시간이 정확히 공지되었고 모든 승객이 그 시간에 맞춰 움직였어요. 지연이나 혼잡이 전혀 없었어요. KTX가 출발하는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예정된 출발 시간에 정확히 출발했거든요. 1초의 오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각 역별 도착 예정 시간도 정확히 안내됐어요. 부산까지 가는 동안 모든 중간역에서의 정차 시간이 예정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2분 정차라고 하면 정말 2분, 1분 정차라고 하면 정말 1분이었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도 예정 시간보다 1분도 늦지 않았어요. 이런 정확성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스위스의 기차도 정확하다고 자부했는데 한국의 KTX는 그 이상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KTX 승무원과 대화를 나눴어요. 어떻게 이런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승무원이 설명해준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운행이 초 단위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어요. 출발부터 도착까지 모든 구간의 시간이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어떤 구간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다른 구간에서 시간을 단축해서 전체 일정을 맞춘다고 했어요.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시간을 중심으로 최적화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것도 정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정확성을 보고 감정 없는 로봇 사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늦는다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시간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여기는 거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회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밤 스위스와 한국의 시간 문화를 비교해 봤어요. 스위스도 정확성을 중시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뭔가 달랐어요. 더 인간적이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내일은 한국의 전통 시간 문화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었어요. 과연 이런 정확성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 뿌리를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다섯째 날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로 했어요. 현재의 놀라운 시간 시스템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 뿌리를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전통 한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옥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건물 자체가 시간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처마선과 기둥의 배치가 정말 균형 잡혀 있었어요. 한옥 해설사 이미영 씨가 저를 안내해주면서 한국 전통 건축의 시간 개념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한옥은 하루의 시간 변화와 계절의 변화를 모두 고려해서 설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마당의 해시계가 인상적이었어요.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앙부일구라는 해시계였는데 정말 정교했어요. 그림자의 위치로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미영 해설사가 설명해주길 이 해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재는 도구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삶을 연결해주는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조선시대 천문학 기록들이었어요. 세종대왕 시절에 만들어진 자경루라는 물시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자경루는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시간을 재는 정밀한 기계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시간만 재는 게 아니라 종과 북을 자동으로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미영 씨가 보여준 복원품을 보니 정말 경이로웠어요. 500년 전에 이런 정밀한 시계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기어와 톱니바퀴의 조합이 정말 정교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조선의 천문학 수준이었어요. 당시에 이미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이해하고 있었고 정확한 달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천문 관측 기록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일식과 월식 예측부터 해성 관측까지 모든 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정밀한 시간 의식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수백 년 전부터 시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간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었어요. 단순히 시간을 재는 것을 넘어서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했던 거예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창덕궁을 방문해서 조선시대 궁중의 시간 문화에 대해 알아봤어요. 궁중에서는 하루 일과가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고 해요. 왕의 하루 일정이 시각별로 정확히 정해져 있었고 모든 신하들이 그에 맞춰 움직였다고 해요. 시간 관리가 곧 나라 관리였던 거죠. 특히 조선시대 관리들의 출근 시스템이 흥미로웠어요. 새벽 종소리에 맞춰 출근하고 저녁 종소리에 맞춰 퇴근하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해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이런 전통이 현재의 한국 사회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에 대한 존중과 정확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였어요. 저녁에는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한국의 시간 철학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차를 우리는 시간부터 마시는 시간까지 모든 게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찻집 주인이 말해주길 좋은 차를 마시려면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했어요. 급하게 우린 차는 제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시간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간을 아끼는 것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면서도 동시에 시간의 질을 중시하는 것 같았어요. 효율성과 의미를 모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시간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현재 시간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된 시간에 대한 철학과 문화가 현대 기술과 만나서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정말 깊이 있는 문화적 토양이 있었던 거죠. 스위스도 시계 제작에 긴 전통이 있지만 한국의 시간 문화는 뭔가 달랐어요. 더 포괄적이고 생활 전반에 스며 있는 느낌이었어요. 내일은 국제시계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한국의 시간 기술이 세계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국제시계 포럼이 열리는 날이 왔어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 포럼에는 전 세계 시계 관련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저도 스위스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죠. 포럼의 주제는 미래의 시간 기술이었어요. 전 세계 각국이 자신들의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스위스의 전통적인 기계식 시계 기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첫 번째 발표는 독일에서 나왔어요. 정밀한 원자시계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일본의 쿼츠 시계 기술, 세 번째는 제가 맡은 스위스의 기계식 시계 기술이었어요. 제 발표는 나름 성공적이었어요. 스위스 시계 제작의 오랜 전통과 장인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고 청중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수공예 기술의 가치를 강조했어요. 하지만 네 번째 발표자가 무대에 올라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온 김태현 박사였는데 그가 발표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김태현 박사가 소개한 건 스마트 시간 예측 시스템이었어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의 시간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시간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이었어요. 단순히 시간을 재는 것을 넘어서 시간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개념이었어요. 사용자의 생활 패턴, 업무 스타일, 건강 상태까지 고려해서 개인 맞춤형 시간 가이드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이미 실용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여러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어요.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데 정말 경이로웠어요. 병원에서는 환자 대기 시간을 70% 줄였고 물류회사에서는 배송 정확도를 98%까지 높였다고 해요. 개인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정말 높았어요. 시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피드백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스위스가 자랑하는 기계식 시계 기술이 갑자기 구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김태현 박사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시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시간을 측정하는 것에서 시간을 창조하는 단계로 발전한 거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질문이 오히려 저에게 굴욕을 안겨줬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통적인 시계 기술의 가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수공예의 정밀함과 장인 정신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태현 박사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통 기술의 가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어요. 스위스의 기계식 시계는 정말 아름답고 정밀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람들이 필요한 건 단순히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스마트한 시간 관리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에 응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좌절감이 들었어요.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수공예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멈춰 있었는데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독일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혁신을 완벽하게 결합했다고 평가했어요. 과거의 시간 철학을 현대 기술로 구현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전문가도 비슷한 평가를 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정말 혁신적이라고 했어요.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철학적 깊이도 있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스위스가 자랑하는 시계 기술이 과연 미래에도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물론 스위스 시계의 예술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해요. 하지만 실용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기술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호텔 방에서 정말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잘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할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일주일간의 경험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스위스로 돌아가기 전에 정리해야 할 생각들이 너무 많았어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스위스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출장 보고서가 아니라 제 솔직한 심정을 담은 편지 같은 글이 되었어요. 제목을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시간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본문에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우리는 정확했지만 한국은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해서 일주일간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제 편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특히 한국의 시간 철학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했어요. 단순히 정확한 시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다고 썼어요. 스위스의 전통적인 시계 기술도 여전히 가치가 있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스위스에도 적용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도 있었어요. 변화는 두렵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전에는 김태현 박사와 개별 미팅을 가졌어요. 어제 포럼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김태현 박사와의 대화는 정말 유익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전통적인 시간 철학과 현대 기술을 결합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추구한다는 철학이 느껴졌어요. 시간 기술도 결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태현 박사가 제안했어요. 스위스와 한국이 협력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스위스의 전통 기술과 한국의 스마트 기술을 결합하면 정말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제안에 정말 관심이 생겼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자존심을 꺾고라도 한국으로부터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일주일간 만난 한국 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모든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동이었어요. 특히 시간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에는 마지막으로 명동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일상적인 시간 문화를 관찰했어요.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의식하면서도 여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어요. 무엇보다 제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저녁에는 스위스 본사에 작성한 보고서를 전송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김태현 박사에게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메일을 보냈어요. 자존심을 꺾고 한국 스타트업의 협업을 요청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날 밤 짐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시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배웠어요. 시간은 단순히 측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창조하고 관리하는 대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스위스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전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통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키자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시간에 대한 철학과 기술력은 정말 존경할 만했어요. 그들은 과거의 지혜를 현재의 기술로 구현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돌아가겠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변화를 위한 계획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면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시계 같았어요. 정말 시간을 지배하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시간을 앞질러간 나라였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시간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철학을 배우고 싶었어요. 스위스로 돌아온 지 벌써 1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쓴 책이었어요. 책 제목은 시간을 앞질러간 나라로 정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전통적인 시간 철학과 현대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시간 문화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책을 쓰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쓰다 보니 시간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서가 되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특별한지 강조했어요. 정확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시간에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책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책이 출간되자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피드백을 줬어요. 특히 시계업계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전통적인 기계식 시계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여러 컨퍼런스와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한국의 시간 문화와 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일이 제 새로운 업무가 되었어요.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은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연합회에서 한 것이었어요. 업계 최고 전문가들 앞에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어요. 수백 년 전통을 지켜온 스위스 시계 업계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점차 제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 시계 제작자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 했어요. 벨랑크로노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회사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 거였어요. 김태현 박사와의 협력도 본격화됐어요. 스위스의 전통 기계 기술과 한국의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시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정말 흥미진진한 도전이었어요. 첫 번째 협력 제품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겉보기에는 전통적인 스위스 기계식 시계 같았지만 내부에 한국의 스마트 센서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이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착용자의 생체 리듬을 분석하고 최적의 시간 관리 조언을 제공했어요.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시장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전통을 사랑하는 고객들과 새로운 기술을 원하는 고객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었거든요. 양쪽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킨 제품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체험했어요. 한국 팀과의 협업은 정말 즐거웠어요.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갈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한국의 시간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고 배울 점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한국의 젊은 개발자들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들은 시간에 대한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래의 시간 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었어요. 제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출간됐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 독자들의 반응도 따뜻했어요. 외국인이 한국의 시간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줬어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시간은 단순히 측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라는 걸 배웠어요. 최근에는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한국의 시간 문화에 대한 강의를 의뢰받고 있어요. 시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특히 한국의 배송 시스템과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이런 정확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에 대한 철학과 문화라고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라고 해요. 최근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의 시간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에서 연구팀을 파견해서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해요. 유럽에서도 한국식 시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뿌듯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한국의 우수한 시간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고 있어요. 올해는 한국에서 시간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유럽의 시계 전문가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한국의 시간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언어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전통 시가와 문학 작품에도 시간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상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도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한국의 미래 시간 기술이에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더욱 정교한 시간 관리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한국은 이미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전체의 시간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제가 쓴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을 넣었어요. 한국은 시간을 지배한 나라가 아니라 시간과 조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 조화 속에서 진정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시간 문화를 연구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우수한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시간을 앞질러 간 나라, 한국.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1년간의 연구를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은 정말 시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 손목에는 한국과 공동 개발한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를 볼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이 떠올라요. 시간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리 말이에요.